네, 이렇게 8월 임시국회가 보름간의 휴식 후 16일에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주말 사이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 논란부터 양평 고속도로 논란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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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망자도 나온 것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온열 질환 예방 체계를 논의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일단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막론하고 당정 간의 대책 회의 등이 지난 정부나 그 이전 정부 등에서도 많이 열렸습니다만 네. 이 온열 대책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회의는 사실 그간은 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열대라는 단어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졌다는 것인데요. 네네. 선제적으로 이런 온열질환 예방체계 강화 논의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전기료 인상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네. 인상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한 가구에는 전기료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 더운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이 냉방권이라는 표현도 요즘 쓰거든요. 냉방을 어느 정도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할 거 아니라 초당적 이슈로서 머리를 맞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떤 무더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비대위원님의 생각도 듣겠습니다.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올해 7월이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7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국내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시적으로는 전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 미시적으로는 사실 약자된 사람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가 아예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올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 8월에 사실은 관악에 있는 새 모녀가 돌아가셨죠.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아직 제대로 된 조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어서 그와 관련된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두고 공세를 좀 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동관은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명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떼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의무는 방기하고 장외에서 원색적인 비난만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입법부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말 사이 여야 공방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내정 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사 대상하면 민주당 대표님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진즉 수사가 돌입됐겠죠.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들도 있는 문제. 더군다나 아들 학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나를 그 프레임에 가두지 마라. 친구끼리의 다툼이었고 이에 화해했다. 더 거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마당에
추가적인 확실한 근거가 없이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은 원치 않는 분들의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정책과 관련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회가 보장하는 청문회 제도 안에서 충분히 민주당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뭐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네네. 민주당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네. 지난 몇 달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흘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 외에 결정적 한방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으로 집중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왜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월급 주고 보좌관 월급까지 챙겨주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청문회라는 것은 야당의 무대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 청문회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도 과거 전신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시절에 장애 집회 참 많이 하기로 소문난 정당이었었는데요. 예. 그 결과가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패배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다수가 명분 없는 장애 투쟁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민주당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된 바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보이콧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뭐 어떤 선택이 좀 옳다고 보세요? 워낙 그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야당의 역할로서 비판을 많이 드렸는데 네. 잘 들어주신 적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되게 부적절한 어떤 후보의 모습이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동관 후보자에게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공직자의 자격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조국 전 장관을 엄청 비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부당하게 자녀에게 어떤 제공되었다는 것인데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폭 논란을 벗어날 과정에서 사실 이동관 특보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안 되고 이동관은 된다라고 하는 게 신내로남불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매우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가 처음 공직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당시에 뭐 KBS 사장이 강제 해임당한다든지 뭐 기자들이 뭐 대규모 징계를 받는다든지 혹은 아니면 정권을 비판했던 뭐 진행자들이 하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그 대통령실의 그 국정기획수석이 6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언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게 언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바로잡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언론의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해줄 국민들이 많을까?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쟁점들이 있고 민주당의 공세는 상당히 거센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뭐 민주당이 공세 강하게 하면서 발목 잡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청문회 절차에 들어와서 네.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지적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동관 후보자도 이 청문회를 잘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적어도 뭐 아들 학폭과 관련된 신상 문제는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방송장악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는데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부의 전공이었습니다.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 문재인 정부 때 KBS 고대영 사장 해임시킨 게 불법이었다고 나왔죠. 그 불법으로 KBS 사장을 해임시킨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도 나왔듯이 MBC나 KBS의 이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당 패널이 한 번 출연할 때 야당 패널이 많게는 14번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결코 공영방송에게 정부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 기계적 공정성,
권지웅 비대위원이 나오면 맞은편에 제가 앉아 있는 것. 이 정도의 공정성만 갖춰달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1명 나올 동안 민주당에서 14명 나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바로잡자는 것이지 절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게 정부 편향적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고 홍보수석까지 거쳤다 보니 예. 방송 언론을 두루두루 경험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임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서 이번에 임명 배경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손석희 앵커가 100분 토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하차하게 되었죠. 근데 그 배경으로는 이동관 특보가 이제 지명이 됐던 것이고 그 정권을 비판하던 많은 진행자들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지금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에게 재갈 물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학폭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순신 사건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들의 학폭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비호했던 아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동관 특보가 그런 어떤 해명을 했어요. 하나고에서 선도위가 열려서 아들을 전학시킨 거였다라고 했는데 하나고에 물어보니까 선도위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폭 문제에 개입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니까 뭔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8월 중순경에 이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수사팀 검사들의 뭐 실명이라든가 조직도를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한 상황인데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리가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폐해로 지목하는 것이 좌표 찍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좌표를 찍어서 거기 가서 악플 다세요. 문자 폭탄 보내세요. 그런 것들을 공직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시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팬덤 정치의 폐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라는 지적을 해야겠고요. 민주당이 무슨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수사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봐주라 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하라 하고 결국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지난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을 처벌하라면서 또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이나 김성태나 다 주변 인물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회유와 압박을 오가면서 이화영과 김성태를 들들 볶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표가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만났고 예.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했지만 정작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얼굴도 모른다면서 통화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데요. 이 같은 측근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검사 실명 공개가 뭐 필요했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입장을 낸 것을 보면은 이제 사법방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민주당이 직접 실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사법방해라고 하는 건 또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장관이 비판한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지사,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기도 했던 분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판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을 가지고 사법방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국민의힘이 많이 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수사가 있을 때 김기현 지금 현 대표께서
뭐 대검에도 찾아가고 여러 군데 찾아가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예를 들면 사법방해라고 규정한다고 하면 정치가 이 어떤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내는 것 자체 전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유독 민주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서 저는 적절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사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예. 처벌받은 전례도 있고요. 예. 이번에 쌍방울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는 나노스 그룹과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은 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왜 기소 안 하는지 등을 밝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쌍방울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여기 사회이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함께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나 지금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의 영향으로 혹시 기소가 돼야 될 게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그것 자체를 사법방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좀 듣겠습니다. 오늘 윤지혁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쌍방울의 전현직 사회이사를 보면 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이재명 대표 그때 경기도지사 때 대법원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구사일상했던 사건의 변호인 이태영 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쌍방울 사회이사이고 이재명 구하기 운동본부 이런 단체의 대표도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사람들이 쌍방울 사회이사에 많다는 건 숫자 가지고 따져보면 민주당에게 더 불리한 주장이다라는 말씀 제가 실소가 터져 나오는데요. 아니 사실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논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금도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 정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미적거릴 때 네. 수사 똑바로 해라. 수사 열심히 하라라는 논평이나 항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사의 대상이 우리 정당의 정치인이나 지도자급 인물일 때 이 수사 대충 해라. 살살 해라. 이 수사와 관련된 증인이나 피의자들에 대해서 수사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런 비판과 항의는 저는 하면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선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사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정치권은 더 긴장하게 되고 도덕적인 수위는 높아지는 것인데 네. 서로를 향해서 수사 세게 하라면서 견제하는 게 작동을 해야지 우리 당 수사 살살하라는 항의나 비판까지도 용납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전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본인이 직접 경기도 부지사로 임명을 했고 대북과 관련된 부분에 총책임자로 앉혀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지난주에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면 본인의 남편인 이화영 씨가 재판장 나가서 판사 앞에서 대북 송금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려고 하기에 내가 급히 변호인을 해임시켰다라고 사실상의 폭로와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억지 변호인 해임으로 배우자 먼저 설득하고 회유해서 2주 정도 재판을 지연시켜 놓은 것인데요. 이런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추후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에는 매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중대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아닙니까? 예. 도주의 우려는 없다 손 치더라도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뭐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여당의 정치인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왜 이건 기소하고 또 다른 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은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정도를 말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여당의 정치인처럼 막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이럴 거면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 여당의 정치인으로 오셨어야죠. 만약에 여당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예. 예를 들면 최은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모께서 장고를 위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조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법무장관한테 질문하니까 갑자기 뭐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뿐 최은순
씨에 대한 기소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려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법무장관의 모습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 이재명 대표에게 곧 영장이 이제 청구되지 않겠느냐, 뭐 한다면 뭐 언제 되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지난주에 쭉 나왔는데 갑자기 불거진 것이 이제 10월에 사퇴를 이재명 대표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네.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데 이 사퇴설이 갑자기 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뭐 네. 10월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 예. 이런 것인데,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날짜를 특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신빙성 있다고 일단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된 수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어서 네. 그의 연장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여튼 뭐 언제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구하면 될 일이지 네. 미리 흘려서 뭔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어떤 뭐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차원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있어서 검찰은 뭔가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뭐 다 이재명 대표랑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게 어딨냐. 예를 들면 쌍방울 전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뭔가 북한에 돈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보낸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기소하거나 혹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차원에서는 방어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어쨌든 재판이 이제 8월에 있으니까 8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5명의 인사조처를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도마뱀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 등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들과 주민 앞에서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실무 단계에서 이게 위험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올라왔음에도 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는 것은 또 어찌할 수 없는 책임 정치, 이 공직사의 책임을 잡는 부분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꼬리 자르기라기보다는 서로 네. 져야 될 책임의 무게나 책임의 방식들이 다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좀 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적절한 발언들도 꽤 나왔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겸허한 자세를 공직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여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 인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63명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예. 36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유독 여기에서는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그리고 행안부의 권한 대리를 했던 행안부 장관의 권한 대리를 했던 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행정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 책임자는 다 제외하겠다는 메시지로밖에 저는 안 읽힐 거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제대로 된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어떤 구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청장은 제외하고 부구청장까지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강제적 조치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같은 어떤 감찰 결과를 보면서도 역시나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법적으로 뭔가 보완하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여기와 관련된 어떤 책임자들이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경우만 해도 용산구청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재난적 상황이 오더라도 그 구나 시의 책임자들이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정치적 책임 이야기를 하셔서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사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는 네.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송 그 참사가 인재였다라고 인정한 상황에서의 책임은 네. 행안부 장관 권한 대리에게 책임을 일단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포괄적으로 이상민 장관 역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어떤 조치와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지면서 사실 오송과 관련해서도 저는 공직자들의 기강이 좀 해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은 권한 대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참 최근에 좀 많이 나온 것이 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뭐 일단 그 부분은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고요. 다만 제가 과거 처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 민주당이 탄핵안 막 억지로 통과시킬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 특히 화재 사고가 참 많았던 정부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뭐 사태 등에 직을 걸고 책임지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법적 책임 같은 경우도 참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뭐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충북 지역 소방본부장 등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복직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네. 그래서 해임이 취소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 책임 같은 경우도 정말 법과 절차에 맞게 이 원리 원칙을 따져가면서 지는 것이 지금 약간 답답할 수 있어도 우리 국가가 정해놓은 시스템이고 절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위공직자나 지자체장들이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 보이면서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송구한 자세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예.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의 무리한 탄핵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도 전부 다 기각에 손을 들어준 9대0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것이 어찌되었건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다면 네. 뭐 이 충북 도지사나 청주시장이나 이런 지자체장들이 책임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도 무리한 탄핵과 정치 공세로 국가 안전이나 부처의 업무에 방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죄송한 마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선 검증위를 꾸리자 그래서 이 새롭게 좀 사업을 재개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떤 지금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이건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요. 네. 심상정 의원이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에 대해서도 검증하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원희룡 장관이 수용하는 형식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일가를 무리하게 끌어들이면서 정쟁으로 몰고 간 민주당이 사과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이지만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뭐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안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었을 때 네. 양평 주민들의 반대와 불편, 특히 원안의 종점 지역 이장님이 주민의 95%가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회사가 제안한 수정안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낼 테니까 이참에 원안과 수정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보고 여야 추천한 전문가들이 합당하게 네. 결과를 다시 한번 내는 검증위를 만들자라는 제안. 이 제안을 또 만약 원희룡 장관이 먼저 했다면 민주당에서 원 장관 제안은 어떻게든 다 안 받으려 했겠죠.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먼저 한 제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제안까지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밖에 안 된다라는 꼴을 자인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상호 동수로 전문가들을 추천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네. 양평군 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시작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뭐 이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검증이 제안하기 전에 네. 백지화 선언했던 것부터 사과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검증이 하다가 또 백지화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며칠 만에 그냥 백지화 선언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만큼 되게 진정성 있게 협의하겠다라고 하려면 우선 원희룡 장관께서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사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그건 잘못이다라고 해주셔야 이 검증이 제안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지금 추진하는 경로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진행을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양평군청에서 제안이 있었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용역업체에서 제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해명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우선 이제 국토부가 사과를 우선 하고 논의에 임해야 야당과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이후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 전면적인 인사 조치를 비롯해서 수사 의뢰, 뭐 고발 조치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정치 뉴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만나겠느냐. 그리고 사실 여러 차례 좀 만남이 추진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뤄졌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만났는데 만남 이후에 어떤 이제 보도들을 보니까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 번의 만남으로 네. 그간에 있었던 갈등이 다 그 어떤 해소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남아 있는데 일단 첫 단추는 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세요. 대표를 하셨던 분과 대표께서 직접 만나셨고 네. 관련한 통로가 될 의원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단추는 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향후에는 두 분이 또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자주 만나면서 신뢰를 쌓거나 아니면 함께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은 구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단추를 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어떤 이제 이른바 개딸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좀 중단할 것을 좀 부탁한다. 이제 좀 노력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다고 해요.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장희찬 최고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 적대적 정치가 꽤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괜찮고 적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근데 이것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면 저희는 중도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시각은 그냥 단순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기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민주당이 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튼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도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적대적 정치에 대한 문화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해소해내지 못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 전직 대표, 현 대표께서 좀 마음을 합치셔서 지금 적대적 정치가 좀 완화될 수 있게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전현직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딸이 이기든 연인 아미가 이기든 저희는 큰 관심 없고요. 예. 지금처럼 수해 복구나 민생이 삼엄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만나서 서로의 팬덤 가지고 기싸움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참 오랫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돌아와서 네. 엄중 낙연이 아니라 뭐 과감 낙연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정치권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을 추락시킨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지 않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식사하고 꽃바구니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그늘에 가려진 2인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할 뿐 네. 뭐 크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뭐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요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아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혁신위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천 룰일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옳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부터 방향성까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혁신위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혁신위가 생긴 이유는 네.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을 여러 개 제시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졌다기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민주당 구성원들도 알고 있는 그 방향으로 민주당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뭔가를 제안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받는 국면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렇지 않게 하는 아니면 좀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면서 혁신위에게 힘이 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혁신위의 역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천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공천 TF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 차례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당원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 공천 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수박계기 공천 룰이라고 그 서명을 했던 분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 룰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공천 룰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수박계기 공천 룰이라고 스스로 그것이 언급되는 순간 어느 쪽 편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공천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서명받은 공천 룰의 내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포장지가 너무 어떤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진영화되어서 제대로 논의가 이어지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